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2. 한국의 강력한 군사체제. 3. 파괴력을 지닌 신비한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터졌을 때 외국인들의 뇌리에 떠오른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만큼 두 나라와 유사한 역사, 환경을 지닌 나라는 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너무도 무사태평한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던 전쟁의 참혹함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전쟁과 관련된 글들이 아직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열띤 토론에 들게 만들었던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별 걱정 없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외국인들은 적국이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한국인들이 궁금해졌고,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달아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그중 한국에서 거주하며 유학을 하고 있다는 외국인 알비라 블레구드라는 사람의 답변은 한국인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정확해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도 북한을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성인 남성 인구 중대부분이 훈련을 받았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총을 사용하지 않아 약간 녹슬었을 수도 있지만 숫자로 보면 확실히 한국이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무기와 전투 기술이 크게 발達했으며 실제로 강력한 군사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라며 한국의 예비군 전력의 뛰어남과 체계적인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글쓴이의 말처럼 실제로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꼽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로 인해 한국인 남성 대부분은 언제든지 군전력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에게도 총만 쥐어주면 누구나 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시뮬레이션 한 글이었죠.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훌륭한 전략적 요충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밀집한 아파트 단지는 앞에 건물이 뒷동 모두를 직사화기에서 보호할 수 있고 곡사화기로 공격을 해도 밀집된 아파트의 특성상 중층부 이하를 공격 범위에 넣지 못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산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 적의 진입을 저지하는 벙커의 역할을 하며 동마다 존재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안전한 이동 통로를 제공할 수 있고 방공호의 역할까지 하는 완벽한 요새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리고 이 분석 글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예비군의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파트 한 동의 예비군들만 모아도 보병소대 하나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예비군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당장이라도 별도의 교육 없이도 즉시 전력이 되기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특히나 적군들이 요새와도 같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시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높고 좁아 소탕할 면적은 넓은데 반해 한 번에 투입 가능한 인원은 적은 아파트의 존재는 해당 지형에 익숙한 한국 예비군들에게 오히려 적들이 오기를 반길 정도라고 할 수 있었죠. 적들의 입장에서도 방어자가 숨을 곳은 넘쳐나며 지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수많은 창문을 통해 자신들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환경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에서 고도의 전투훈련을 거친 예비군들에게 총이라도 하나 쥐어져 있다면 차라리 명령을 어기더라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인 것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의 국방 정책이 독침 전략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공격한다면 몸을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적국 역시 무사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예비군들을 가장 잘 표현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예비군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이가 몇이든 자신의 안위보단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 한 몸을 볼살을 용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녔기에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권에서는 주로 남한과 북한이 뉴스를 통해 나오기에 걱정을 많이 하죠.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북한이 도바지라도 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인들보다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은 북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나라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전쟁이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전쟁이 난다면 혼자서는 절대 안 죽는다는 생각을 지녔기에 괜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평소엔 다정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매정하지. 그것이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선의로 오는 나라에겐 한없이 챙겨주지만 나쁜 의도가 보이는 나라에겐 무섭게 변한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말이야.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자신들의 위협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전쟁이 났까 걱정은 해도 절대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수많은 미사일의 위협에서도 한국인들은 분노하지 두려워하지 않아.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이 모두 전쟁을 하면 북한은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자력으로 북한을 막아낼 군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아마 한국의 예비군들이 현역의 군인들의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랑은 별개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이 많다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남성 대부분이 군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맞는 말이죠. 특수부대들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진 않겠지만 그들의 병력 수는 그런 차이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죠. 그리고 분명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군들도 굉장할 것이고 이게 통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군은 세계 각국의 군사 통계와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의 국가와 인구를 고려하자면 꽤 인상적이지. 그리고 그런 통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예비군의 존재일 테고 말이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국 병사들은 유능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 병사들은 매우 유능한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렸지. 훈련 감각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전쟁이 닥치면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 사람들도 그러할 것인데 한국처럼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엄청난 전력이 된다. 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데 내 한국인 친구는 아직까지도 총을 다루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총 하나만 쥐어주면 적어도 적을 죽이지는 못해도 위협 사격으로 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본다.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미군이 한국인들에게 다짜고짜 총을 들이밀고 쏴보라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모든 남자들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완벽한 견작 자세를 취하더라. 그것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 한국은 스토커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파괴적인 무기를 공식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 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 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용 장임 유도 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가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에서 자폭 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요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텔로스와 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일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유도 폭탄 GG-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텔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 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 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용으로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GG-12처럼 정밀 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 원점을 이탈하는 텔을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가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G-12의 정밀유도 기능,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채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나 지하경 납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채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광기에 달했던 냉전 시대에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히어로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날개와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최공형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입 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용 완충폼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입 유도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 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입 유도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입 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 58에서 마하 51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즉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 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오토매틱 타겟 레커그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텔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배트릴리언트 엔티-아모르 테크놀로지 지능 자탄을 탑재한 어택즈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 자탄을 과연 국가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가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가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인 유도자탄 방출시험, 자탄 방출장치 내충격성 검증, 고속환경하 장인 유도자탄 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 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비행 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은 호랑이가 쥐 따위에게 물릴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연 연구원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